자, 오늘 강연해주신 두 분 무대 위로 함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두 분께서도 사실은 끝까지 서로의 강연을 지켜보셨거든요. 어떠셨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주 교수님부터 한영권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로봇 장난감 1세대이거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영화가 나왔을 때 아들보다 제가 더 즐겁게 보러 갔는데 오늘 한 박사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무섭기도 한데 제 관심에는 아까 우리 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김장을 해주는 로봇을 한 박사하고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뭐 로봇이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로봇이죠.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치 냉장고도 조금만 생각을 확장하면은 로봇 아닌가요? 네, 센서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니까 로봇이라고 범주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오늘 왜 이렇게 짝이 됐지? 그래도 옷도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만났는데 만나는 지점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만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첫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김치 만드는 로봇에는 손맛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라고 해서 소시지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양조간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을 식품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김치를 공장제로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게 1983년부터인데 그때 공장에서 김치를 만든다? 그래서 공장을 가봤어요. 농림부에서 시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갔는데 그냥 말만 공장이죠. 사람이 없으면 전혀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절이는 것은 센서를 붙여서 이렇게 배출을 예를 들면 세척해서 소금물이 담겨 있는 탱크에 집어였다가 시간을 맞추어서 그냥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냥 세척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하는 것 정도인데 버무릴 때는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와 뭐 지난밤에 집에서 애가 성적이 안 좋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의 고비가 이제 고부장갑을 통해서 이 맛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장제 김치도 스펙은 똑같지 않다. 다만 그것 때문에 초창기 김치 회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이 김치는 A 회사 제품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고 집에서 만든 거하고는 다르구나라는 느낌밖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회사들 배추김치를 먹어보고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김치는 완전한 산업화는 되지 않고 그 안에 공장 안에 굉장히 많은 아까 후쿠시마처럼 사람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한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강의 듣고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을 따라잡는 로봇은 아마도 영원한 숙제가 될지도 몰라요. 로봇을 연구할 좀 더 할 때마다 참 인간의 그 신체에 대한 경외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로봇이 인간만큼 흉내는 내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인간 같을까? 라는 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교수님 강의하실 때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문화를 지속시키는 기술.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그래 저게 로봇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라는 생각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그래서 뭐 먼저 말씀하셨지만 김장 예를 들면 사실 로봇을 집에다 들여놓는 이유가 집안일이 너무 이렇게 반복적이고 힘들다 보니까 대신 누군가가 해주면 나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집안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집안일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로봇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로봇들이 김장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단지 이런 게 있겠죠.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가 더 맛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제는 로봇과 싸우게 되는 거죠.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제 로봇이 친구로서 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야, 그렇게 담그지 말고 요건 이렇게 좀 해봐라고 지시를 해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훨씬 쉽긴 하겠네요.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 전원을 딱 끄면 되니까요. 아, 로봇과 좋죠. 싸우는 게 낫네요. 네. 아, 재미난 얘기.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잠깐 느낀 것은 그 왜 유리 입으로 부는 일이라든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또 로봇이 해내면 정말 문화를 지속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힘들게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방송 되는 건가요? 지금도? 네, 녹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약간의 편집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줄어 있기 때문에 안에 계신 저희 PD님 마음대로. 네, 그 처음에 사실 네, 물고 뜨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마이크 좀 이동해 주세요. 잠시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TL이라는 회사에 이제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구글 자동차 그거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구글 자동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2007년에 달파 어반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도심지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챌린지를 연 거죠. 거기서는 실제 도시에서 챌린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달파가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시티를 하나 세워갔고요. 거기에 백화점, 모형이죠. 백화점, 학교, 횡단보도, 차들 지나다니고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갖가지 위험 사항을 발생시킵니다. 자동차 면허시험 보듯이요. 그러면 사람이 확 지나가면 서야 되고, 빨간불 들어오면 물론 서야죠. 스탑 신호 앞에서는 서야 되고요. 물론 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 자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를 갓길로 빼고 이런 등등의 인간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차에다 적용시키는 게 이미 2007년에 됐고요. 그것을 계속 안정화시켜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현재 수만 시간의 무사고 운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전 봐요.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내를. 근데 모르죠.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무튼 그것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더 문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옆을 딱 봤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지, 기술적인 거는 거의 다 해결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인식, 문화, 이런 속에서 또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네, 잠시 일어나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 TV에서 매경에서 근무하고 PD로 일하고 있고요. 예, 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로봇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태권브이나 철인 28호 같은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굉장히 로봇에 대한 동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강연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면 국내에서 그 로봇 연구가 주도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카이스트인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인지 그런 체계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일본이 1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유럽과 미국들 중에서 랭킹 순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그 김장과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인데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니까 숙성도와 맛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과연 감지할 수 있는 로봇이 언제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연구하시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국 PD님이시라 뭔가 제작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미국은 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이런 식의 정부기관들이 어떤 세금이죠.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해서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게 메인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원하고요. 기업도 지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선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카이스트고요. 하지만 키스트라든가 생기현이라든가 그런 정부 출연 기관들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거는 그런 기계획된 정책과 플랜보다는 오히려 저희 로보티즈 같은 사기업들, 특히 그런 일반 벤처기업들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계획된 플랜으로는 그 계획을 수행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사람들이 창의적이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사기업들을 육성하는 방법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제 그냥 사견입니다. 그리고 랭킹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나 듣는 질문이에요. 제가 어디 가나 우리나라 몇 등쯤에요? 그런데 사실 그 등수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등수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굳이 뭐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에 순위를 한다 그러면 일본 쪽은 하드웨어 부분, 기계 쪽 부분에서는 멀리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5, 6년쯤 뒤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격차를 줄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국 쪽은 AI, 인공지능,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 쪽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있고 앞선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대륙별로 미주, 유럽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메인스트림이다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장. 네. 이거는 제가 말을 제가 이야기. 네네. 근데 이제 뭐 로봇이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로봇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간이 음식과 관련된 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쿠킹 애니멀입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동물입니다. 어떤 지구상의 동물도 우리처럼 요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소속된 뭐 이 가족 커뮤니티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사회화 경험을 겪으면서 20년 정도의 이 자기 입맛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40, 뭐 50 혹은 30대라고 해도 본인의 집에서 뭐 가족 모임 있을 때 즐겨 먹는 메뉴를 저한테 한 가지를 알려주시면 혹은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어릴 때 가정 형편은 어땠고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 어머니의 심지어 성격은 어떻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도 알 수 있죠. 뭐 김장 김치 어떤 거 좋아하는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켜나가야지 오늘날 한국의 음식 문화나 김치의 맛이 균질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가 되돌려 봐야 될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출하고 뭐 중국에 수입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은도 또 다른 문제를 우리 내부 안에서 배추김치를 예를 들면 똑같은 배추김치들을 각자의 독자적인 그 공동체의 맛을 잃어버리고 전국이 하나의 균질화된 맛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로봇이 김장을 도와주고 진짜 인간다운 일들, 버무리고 자기의 맛을 유지해 나가고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좋아했던 입맛을 기억시켜서 그걸 이제 재생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족의 어떤 레시피를 로봇이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지만도 굉장히 오감 차원에서 가져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문화를 지속시키는데 로봇이 김장을 지속시키는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냥 비단 음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제 그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머니의 맛을 전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로봇 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10억.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면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 주 교수님께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워낙 많은 어머님들을 또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요. 과연 그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김치 냉장고든 어떤 기술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분들이 지금 바뀐 환경에서 좀 아쉬운 것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1930년대 태어난 분인가, 1940년대 태어난 분인가, 네. 1950년대 태어난 분 이후부터는 이제 김장하는데 두려움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대다수가 고교 여고 졸업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 문화적인 그 학습 과정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음식 만드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증가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30년대생들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김치 냉장고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냉장고라는 개념이 있었지 김치가 익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 처음에 나와서 성공적으로 2년 만에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필수 가전제품이 되게 된 이유는 네. 맛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치 그 냉장고 안에 그냥 넣어놓든지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곤란했던 것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해서 결국 김치 냉장고가 집집마다 다 비상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고 혼수용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장 기술이 먼저 다가가는 거지 1960년대생 주부들한테는 김치 냉장고는 당연한 것이지 만약에 없었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사 먹었겠죠. 네, 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대한 반응은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셨네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네. 앞쪽에 저희 예. 여성분 먼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네틱하는 엄윤설이라고 합니다. 주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약간 황당하거나 허무맹랑하거나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는데, 비단 로봇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을 해서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김장이 먼저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라는 기술이 그 다음에 따라온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없던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로봇이 아니라 사실 기술 지금 저도 로봇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변하는 것에 최첨단을 계속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쇼킹하게 다가오는 거는 3D 프린터입니다. 근데 3D 프린터가 현재는 뭐 자기가 원하는 사물을 프린트를 해내는 지금 단계지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3D 프린트의 원재료들이 지금 현재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 뿐이지만 최근에는 금속 재료를 넣어서 그걸로 프린터를 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추후에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 음식 재료, 원료들만 넣고 나면 음식을 프린트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아틀라스 클라우드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음식을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뽑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음식 문화를 바꾸는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김장 문화가 그때까지도 존립할 수 있을지, 그때 되면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한번 변화할지 한번 상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엉뚱한 질문은 아니고요. 정말 궁금했던 좋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문화를 기술이 탄생시키지 않을까, 음식 문화를. 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유 문화를 기술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김치냉장고는 아주 드문 예 중에 하나이죠. 실제로는 오래된 문화를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거의 다 덮어버렸죠. 실제로는 뭐 통조림 기술이 나오고 냉장고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오래된 중에서 그래도 유익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패스트하게 바뀌고 편리성으로 담보가 되어서 사람의 입맛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독일 사회가 제초제를 만들고 화학 비료를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유기농산물 운동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가장 먼저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3세계나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도 좀 일부 그렇지만은 여전히 농업을 대량 생산할 때는 그런 화학물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간 데서는 스스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식량의 재료들을 빨아서 이제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식량 불균형이 1세기와 이제 3세기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가운데서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블랙홀에 지구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이 다 글로 가서 빠져들어가서 이제 식량 부족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작년에도 영국에서 그 인조 식품이 나왔죠. 저는 믿는 바는 3D 프린터로 그렇게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볼 때 하지만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다움에 대한 추구가 그 부분들을 뭐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식품들을 우리가 패스트푸드 계통을 즐겨 먹고 있듯이. 근데 그 패스트푸드가 결국은 아까 로봇처럼 똑같습니다. 미군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군인용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이 지금 우리 일상에 쫙 깔려 있어요. 소시지,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치즈, 햄버거, 뭐 전부 다 그래요. 코카콜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수를 먹여 살리지만은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하고 달라서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인간을 믿어야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도 결국은 그것이 인간성과의 어떤 휴머니즘과의 싸움에서는 휴머니즘이 이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은 그 100년 전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지금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시대지만 그래도 걷기를 원하잖아요. 네, 고유 문화는 그래도 지켜질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걸로 들어도 되겠죠? 네, 또 아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델파이라는 자동차 부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R&D 기획이랑 기술교육 맡고 있는 고창일입니다. 한 연구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너무 깊은 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은 연구개발을 하시면서 이제 후배 혹은 동료 연구원들 혹은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하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뭐 능력이라던가 그분들한테 뭐 인스피레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분명히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인문학 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감을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혹은 일반 기업에서도 인문학이랑 기술이랑 접목을 해서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길 원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딜레마가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도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딜레마,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가장 우선 하셔서 두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연구 개발자로서의 어떤 마인드십이랄까요? 후배 연구원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뭐 요즘 창조경제 그리고 융합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도 인문학적 영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시죠. 사실은 로봇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하이테크고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 인간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참조사항은 어떤 다른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사실은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 발전을 못한 산업 분야는 그게 참 힘듭니다. 누군가가 먼저 해놨으면 그걸 좀 발전시키면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 저 물건을 집어야 돼. 저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사람은 어떻게 저 인식을 하고 저까지 가고 저걸 잡아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다른 엔지니어들과는 다르게 로보틱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의사 체계 또는 생각의 체계를 익히기 위해서 또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죠. 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 로봇도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따르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그게 저희가 인스퍼레이션을 받는 방법이고 또 서로가 자극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으신죠? 그러게요.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원하는 건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해봤자 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행 속도를 뭐 1m/s 뭐 간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갖고 한 5m/s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뛰어야 돼요. 뛰려면 뭐 갖가지 뭐 부수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걷는 거 뛴다고 누가 사주나요? 그렇죠. 그냥 자랑은 할 수 있죠. 우리 이 정도 했어. 그리고 홍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뭐를 지금 더 갖고 싶어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게 두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면 그만큼 더 시장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회사 자랑을 좀 하자면 로보티즈는 정말 세계 시장 점유율,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강한 벤처 기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늘 그 비용에서 자꾸 이렇게 종착점을 찾게 되는데 매번 이 창의융합 콘서트가 김치냉장고는 어쨌든 굉장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두 분이 융합을 하시면 네, 그 딜레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김치냉장고 회사에 문의도 하고 하면은요. 네. 이제 국내에서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없어서 이제는 한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이 저는 뭐 경영학이나 마케팅은 모르지만 그 제품의 회전율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맞아요. 10년 이상씩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바닥에 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회사의 와인 냉장고나 이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될 대상인데 여기 아무도 안 오셨죠, 그죠? 다 노분만 오셨죠,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세계 각국에서 냉장고의 진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냉장고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 남방의 아르헨티나의 쇠고기를 척도를 통과시켜서 옮기기 위한 1세기로 옮기기 위한 뭐 이런 이제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지난 20년 사이 굉장히 지역마다 나라마다 섬세합니다.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요새 냉장고 옛날 냉장고 같으면은 밑에 위에 냉동고가 있고 아래 냉장고가 있고 우리는 냉장고가 크죠. 일본형인데요. 그런데 냉동고가 큰 게 미국에 주로 많았죠.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요사이는 예를 들어 중국의 이 북경 베이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잉어나 이런 민물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 민물 생선만 그 야채 싱싱고처럼 엮는 싱싱고가 만들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요. 제가 자문도 하거든요. 제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냉장고를 어떻게 좋아할까? 그게 이제 결국은 기술이 오히려 문화를 섬세하게 관찰해서 그죠? 냉장고의 다양성을 담보해 주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해주는 네. 그런 방식의 이제 고민들을 산업혁명 200년 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로봇은 이미 이 고민에서 이제 출발해도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인간을 연구해서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결국은 로봇은 기술이면서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리스트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몇 가지 지금 하셔도 될 것 예를 같은데요. 들자면 이런 거죠. 우선 로봇이 가정에 이제 들어가는 수준까지 왔을 때 네. 그러면 로봇이 어떤 요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요리를 직접 하는 거는 뭐 귀찮음은 덜어질 수 있겠죠. 뭐 패스트푸드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리가 그냥 노동만은 아니잖아요. 네.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랬을 때 로봇이 그냥 요리를 다 해버리면 그 행복감을 뺐잖아요. 그런데 과연 음식은 요리는 어떠한 요소가 있길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그 요소를 어떻게 로봇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면 주 교수님께서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요거는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시면 네. 더 좋은 로봇이 만들어지겠죠. 그것도 괜찮은데 로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실 건데 요사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음식 맛에 대해서 두 가지 경향을 이제 앞으로 가질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은도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자기 어머니의 손맛과 그다음에 오래된 집안 음식과 뭐 그다음에 길은 아주 얇아서 뭐 어디 맛있다고 해도 감자탕 먹으러 가지 이탈리아 어느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게티 먹으러 가지는 않으실 분들이 좀 자수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사이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식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경험이요 엄청나게 속도 있게 개인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치 직접 안 가보더라도 이 위성 체제에서 글로벌 매스 미디어가 남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먹는 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한국에서 찾아보면은 파는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향신료면은 또 파는 가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또 굉장히 많이 하죠. 해외 여행들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날 거라 보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여러분들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경향에다가 새로운 향신료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빨리 고민 없이 수용하는 그런 류의 세대가 이제 2000년대 태어난 세대인데요. 그 세대가 이제 주된 소비층이 되는 한 30년 후가 되면은 제가 예상하는 바는 로봇이 해결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재료는 구하면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정에 따라서 아주 이탈리아 아주 시골에 있는 소스를 만들어주는 소스 메이커 같은 이제 커피처럼 뭐 그런 메이커들이 역할들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해주는 그런 류의 로봇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그것을 몇 대 몇으로 혼합하고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 몇 대 몇으로 혼합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그 맛이 나올 수 있어라고 하면 뭐 그 재료를 준비해 줄 수 있겠죠. 가능한가요,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들으면 지금 막 만들어질 수 있을 제가 것 만들고 같아요. 싶은 거는 믹스기하고 뭐 몇 가지를 지금 있는 기계를 그 한박사와 같이 로봇처럼 장치를 하면은 일단은 좀 무식한 방식이지만은도 재료만 확보되면은 뭐 홋카이도 뭐 지금 후쿠시마에 못 가니까 후쿠시마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들의 소스들을 해서 이 소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진화되면은 이제 로봇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음식 문화들을 집안 안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 같은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처음 경험하는 음식들의 레시피를 그 인터넷에 찾는다는 것은 표준화된 것들이 대다수니까요.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오래 지속된 이 유네스코가 이 음식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1000년 이상 된 레시피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도서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저장해 놓아야지 그걸 로봇이 안 해주죠.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로봇이 제 어머니라고 할게요. 엄마랑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음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가 다른 로봇이 될 수도 있겠죠. 로봇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 로봇이 그걸 인계를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어머니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야, 너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봐.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시간을 초월하는 음식 문화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빨리 만들어서 파견 보내야 돼요. 제 어머니 지금 1932년생이에요. 네. 이미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가 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들을 못하고 입맛에 대한 70이 넘어가면 노인들께서 입맛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짜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에 가까워요. 그 다음 세대는 다 고등학교 가정 시간에 배운 거, 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투입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다음 주라도 급해지셨어요. 투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가슴은 아프지만 어머님의 영상을 일단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박사를 생각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파견 나가시고요. 네. 전투에 뛰어드시고요. 도와주시기 어떨까요?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여쭐게요. 저희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통 저희 콘서트 할 때 앞에 시계가 있는데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나요? 몇 분, 이미 지나서요?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이, 어떡하죠? 앞부분에 계셔서, 예. 네, 저희 네트워킹 파티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바로 앞쪽으로. 아까 손을 드셨었어요. 예. 잠시 일어나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갓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주근 박사님께 질문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이게 기계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TV에서 접한 이렇게 만화 영화들, 특히 이렇게 도라에몽이나 아톰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포함해서 자랐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도라에몽 같은 만화를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로봇공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양 쪽에서는 그 로봇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만 보더라도 무슨 터미네이터라던가 아니면 매트릭스라던가 그 기계가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몰살시킨다, 이렇게 막 죽인다는 그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지금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그 인식이.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나쁜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라든가 이렇게 법이라든가를 만들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도 인류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박사님께서는 로봇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로봇에 대한 경계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과 악일까요? 우선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서양은 기계 문명의 잔인함을 몸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대량 학살, 기계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들이라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이라는 게 무라일체, 사람과 사물이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느낌과 사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그 둘의 긍정적인 면을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까도 질문 중에 이미 답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지향하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이성과 감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좀 더 좋은 로봇, 우리에게 친근한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문화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러한데 특히 일본인들은 사물의 영혼이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쓴 개인적인 물품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시면 아무도 거의 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또 다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지는 순간에 그 영혼이 날 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렇게 사물에 대한 굉장히 불교적인 건데, 로봇 만화를 일본이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선한 로봇을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 다 알듯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모든 사물을 조물주가 만들었지만은 또 특히 인간이 유일한 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유가 오래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로봇에 대한 그 철학 부분은
동아시아의 이 종교적 혹은 철학적인 그 기저가 로봇과의 만남을 한다면은 아무리 기술이 그중에 앞서 있어도 휴머니즘에 기반한 로봇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훨씬 더 우리 쪽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네요. 그야말로 저희 어머니도 주얼리,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은 중고품을 사지 말아라. 제가 중고 구매를 잘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신기한 게 아까 어떤 분께서 로봇과 김장 정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귀결되는 종착점이 같은 사람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하는 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멋진 강연에 그리고 토크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